자, 이번 시간에 논의 드릴 주제는 절대적 무효라는 주제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전체 목차 보실 때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 선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절대적 무효 그리고 상대적 무효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절대적 무효에는 기본적으로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이제 행정법규에 관련한 부분이 되는데 수많은 법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법에서 하지 말란 일을 했을 때 그 법적인 책임, 나중에 행정 형벌이라고 해서 뭐 징역이나 벌금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게 무효가 되느냐가 쟁점이 되고요. 이 효력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고 단속 규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규정에 위반되게 되면 이 법률을 아예 무효로 만드는 것을 효력 규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건 외우시는 게 기본적으로 아니고요. 좀 이따 이제 하나 살을 붙여갈 텐데 우리가 주로 쟁점을 삼아야 되는 것은 소위 단속 규정이라고 해서 법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를 외우셔야 돼. 해서 일단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단속 규정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의 전매 행위도 단속 규정. 그래서 무효는 아니다. 세 번째, 공인중개사법상 기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거, 요것도 설령 이 규정에 위반되더라도 이 자체가 무효는 아니다 해서 올해 시험에서 30회 시험에서는 이게 나왔어요. 자, 바로 허가 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이슈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이런 식이었죠. 갑소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매도를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을이 이 문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어떻다? 을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테고요. 자, 그런데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이에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등기를 넘겨받기 전 상태가 되겠습니다. 등기를 넘겨받기 전인데 이거를 병한테 팔아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X부동산을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이 다시 병한테 등기를 넘겨줘라 라고 이렇게 부동산 특별조치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게 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병 명의로, 갑에서 병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는 형태를 가리켜서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법에서는 분명히 갑에서 을로 등기를 넘기고 을이 병으로 등기를 넘겨라 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을을 거치지 않고 병 명의로 등기를 한 사안이 있다. 그러면 이건 행정형벌, 징역 살리고 벌금 내야 될 사안입니다. 을이. 근데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그럼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원칙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게 일반적인 의미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매수인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되고, 자기 이름 이렇게 생략하고 중간에 토스하는 거, 이것을
금지하고 있고, 하다 걸리게 되면 자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도 때려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설령 걸렸다고 했을 때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것을 이걸 무효로 삼을 거냐 아닐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떻다?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해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유는 이런 식이야. 어차피 을 명의로 갔다가 병 명의로 등기 넘겨줬을 테니까 결과는 똑같다고 보는 거죠. 결과는 다 똑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 논리 구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거죠.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자, 허가구역이라는 건 뒤에서 간단하게 공부를 할 텐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어떻다?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때 부동산을 1억에 사시오, 1억에 사겠습니다. 콜 하게 되면 두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은 그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두 사람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바로 지금 자 시군구청장이 토지 거래 허가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두 가지죠. 자, 하나가 의사의 합치라고 하는 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 외에 토지 거래 허가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허가 처분이 있을 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지 이 허가구역 안에서는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 매수인이 투기 목적으로 땅을 사는 걸 막기 위해서 법에서 아예 선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안에서 허가구역 안을 전제로 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랑 을이라는 사람과 같이 손잡고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을이 병과 또 만나서 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허가를 받지 않고 갑하고 병이 허가를 받은 사안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은 소위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그 법에서는 특별히 무효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데 비해서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어떻다? 무효로 선언을 해놓고 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에서 출제 이슈가 됐던 게 이 이슈였어요. 그렇다 치고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개념 하나 설명드렸고, 다시 지금 이게 시험에 나왔으면 그동안 나왔던 시험 문제를 분석을 해드릴게요. 계속해서 얘만 나왔어. 그러다가 올해 문제를 구성하면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략 등기 무효, 이걸 가지고 출제 포인트를 삼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낼 건 보나마 다시 얘도 돌아오는 거예요. 해서 지금 이제 유효한 것, 즉 무효가 아닌 케이스,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일단은 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요거 하나. 두 번째, 주택보상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주택전매. 우리가 부동산 공법이라는 영역을 가서 공부하다 보면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이런 주택에 대해서는 함부로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최대 10년까지 전매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전매를 했다, 나중에 걸리게 되면은 이 사람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행위도 이것은 무효는 아니다. 세 번째,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주제였죠. 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이런 식이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아파트를 개업 공인중개사 을이라는 사장님을 만나서 3억에 팔아주시오 라고 중개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을이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거래해버리면은 결국 이제 주택시장 자체가 교란된다고 보기 때문에 법에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걸렸어. 그러면 이게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서 깜빵을 갈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근데 그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다? 이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어떻다?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효력 규정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외우기가 어렵고요. 자, 그리고
단속 규정이 주로 출제 이슈가 되는데, 자, 법에 위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특별히 유의한 것으로 보는 케이스 3가지만 기억하십니다.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의 중간선약 등기, 전매 금지 규정에 위반한 전매 행위, 그리고 기업공인중개사의 직접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위 어떻다? 바로 유효한 법률 행위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이것만 치구장창 출제하다가 30회 때 허를 찌르고 허가구역 내 중간선약 등기, 요거 무효라고 하는 요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일반 교재는 엄청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포인트 되는 몇 가지를 정확히 외워서 끝장을 보셔야 돼서 지금 3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자료들이 작년 데이터들인데 기본적으로 좀 바꾸긴 해야 되는데 거의 시험 문제 이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똑같이 다뤄진 주제만 끊임없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허가구역 외 지역에서 중간선약 등기 나오다가 지금 쭉 쉬었다가 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 자 토지, 건물, 토지, 주택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외우는 순서가. 그리고 나서 이게 29회 때 중개사법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안 나왔었고 민법 파트에서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선약 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범주 안에서 계속 맴맴 돌기 때문에 요는 그거예요. 몇 개라도 정확히 외우는 게 필요하면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실 게 돌아서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 아니 돌아서기 전에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지금 조금 이제 한 순환, 두 순환, 세 순환 돌아서게 되면 이해가 될 뿐이지 암기가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줄줄줄 책을 안 보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지 제대로 암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게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런 경우 만약에 절대적 무효다. 자 그럼 이런 경우 볼까요? 지금 절대적 무효 의미 선의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아까 설명드린 케이스죠. 자 허가구역 아닙니다.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사고 을이 병한테 매도했던 사안에서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갔다.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선약 등기는 뭐가 된다? 이건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정이라는 사람이 병한테서 또 샀다. 이 사람은 내막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을 것이냐? 선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하는 절대적 무효에 해당이 돼서 어떻다?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구성하는 문제는 아직은 없었는데 일단은 소위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의 관계 요거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되게 될 게 반사회적 법률행위. 요즘 좀 출제민도가 떨어지는데 한 15년 역사에 10년 정도는 거의 도배했던 문제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아니냐를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다시 기본 뼈대부터 보셔야 돼.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것은 절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 이 내막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라는 사람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소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절대적 무효에는 3가지가 있었죠. 강행 규정에 위반한,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 무효, 선의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다. 이렇게 뼈대를 가는데 자 이제 쉽게 던져주는 질문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냐 아니냐를 따져 묻는 게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사실은 이제 양이 많아요. 이게 최대한 줄여놓은 건데 양이 많아서 숙달되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소위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부첩 관계와 관련한 약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계약이라고 하는 개념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자 갑남과 을, 여가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자 첩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살아주는 대신에 얘한테 무슨 부동산을 하나 주겠다라고 약정하는 거 무효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 첩계약 과정에서 갑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첩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자 그러면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얘는 나중에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갈 얘기인데 하여튼 첩계약, 불륜관계 등등등은 다 무효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치고 요거랑 거의 비슷한 구조가 헷갈리는 게 이 아이야.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유효냐 무효냐라고 했을 때 우리 판례에서는 이것은 103조 위반 무효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얼핏 보면 불륜관계의 첩 뭐 이런 것들 부정행위, 그래서 얼핏 해석하면 마치 첩계약처럼 비슷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거는 돌아온 거야. 자, 부적 관계는 불륜행위는 부정행위는 다다가 다 돌아와서 미안하니까 갑남이 자신의 부인에게 자, 나를 받아줘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이 X 부동산에 등기를 넘겨줍니다. 근데 이 사람이 좀 찜찜해서 거기다가 특약을 넣게 돼요.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이것은 어떻다 처분할 수 없다라는 특약을 붙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특약이 만약 무효가 되면 103조 위반에 걸려서 무효가 되게 되면 이 처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가 있어요.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그런데 팔았던 얘기지. 팔았던 거야 이미. 이 사안에서는 이미 팔았던 사안인데, 그래서 이 을이라는 사람이 처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부첩관계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약정 자체가 무효니까 나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던 사안에서 법원에서는 그거는 옛날 얘기고 최소한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분할 수 없다라는 이 약정 자체는 103조 위반, 자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건 유효하기 때문에 처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차피 시험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처에게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어떻다? 유효한 법률 행위다. 이렇게 단순하게 접근해 주실 거. 두 번째, 범죄 행위와 관련된 각종의 약정 등 해서 지금 이제 시험 지문에 구성된다는 게 도박 채무의 변제라든가 보험 사기라든가 허위 진술 뭐 이런 것들을 예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지. 자, 지금 도박을 한다.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려줍니다. 을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 103조 위반 무효입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이 돈을 갚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한편 이 을이 법을 몰라서 자신의 부동산을 누구한테 갑에게 넘겨줬다. 도박 채무, 자신이 돈 빌렸던 걸 요것도 어떻다? 무효인데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갚지 않아도 되지만 갚았던 걸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은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도박 채무. 그 다음에 보험 사기. 자, 전형적인 케이스죠. 앞으로 보험 사기를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보험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 그 방송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누굴 가족을 밀어뜨리고 등등등. 이런 것들은 다 103조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그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 그 다음에 허위 진술, 법정이나 경찰서에서 허위 진술하는 대가로 얼마를 받기로 하는 약정, 이거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위 진술했는데 돈을 안 줘 해서 소송 통해서 그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이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양쪽 다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 요거랑 이제 비교할 것이 이거죠. 범죄 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 마늘밭 사건 이런 거예요. 마늘밭인가 그 밑에다가 인터넷 같은 걸 통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돈을 받았어. 근데 경찰이 와서 나를 단속을 하면 수색하고 등등하면 다 뺏길 것 같아. 그래서 누구한테 맡겨놨어. 그 맡겨놓은 사안에서 이게 그걸 맡겨두는 걸 소위 뭐라고 하면 임치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게 103조 위반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임치 행위라는 것이 유효한 것이 되게 되면 맡아줬던 사람은 어떻다? 때 되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비자금을 불법적으로 조성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무효입니다. 하여튼간에 불법적인 행위야. 그래서 이거를 갑이라는 사람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을한테 이 돈을 맡겨놨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임치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을이 이걸 갚을 필요가 있느냐? 갚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비자금 조성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랑 범죄 행위하고 이게 비슷한 용어를 쓰기 때문에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호사 아닌 자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로 봅니다. 이건 사무장 얘기죠.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승소하면은 얼마를 달라. 자, 소송가가 우선 1,000만 원 받고
만약 1억을 이기면은 그 중에 3천만 원을 다오. 이런 식의 약정. 이게 사무장의 경우는 이게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됩니다.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서 변호사의 민사소송에서의 성공 보수 약정은 이것은 어떻다?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결국 갚아줘야 된다. 이게 이런 취지가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된 증여 행위는 103조 위반 무효로 선언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묻어버리려고 나서 구덩이 구덩이 파놓고 거기 집어넣어. 그리고 해서 증여 가서 쓰면은 살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각서를 안 쓰면 묻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안에서 살아야 되니까 썼을 때 이것은 지금 이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다? 무효로 해석한다. 근데 비슷한 개념이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 이것은 무효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나중에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라고 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한 종류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보실 얘기고 해서 자, 이게 이제 MBC 주식의 기증 사건인데요. MBC 주식을 80년도 전두환 군부가 등장했을 때 가지고 있던 분이 있는데 그 보안사 이런 데 끌려갔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이 재산을 헌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이라 그랬는지 실제 고문을 하거나 한 사례는 아니었고 이 아저씨가 그 수사를 받고 증여를 하라라는 강박을 받고 있을 때 옆에서 뼈 부러지고 막 고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쫄아가지고 나도 끌려갈까봐 자 증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게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 1980년도에 어디 보안사 가서 증여계약서 MBC 주식을 기증을 하겠다는 증여계약서를 씁니다. 국가한테 헌납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자 전두환 물러나고 저 노태우 물러나고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93년도에. 그런데 자 요건 이제 10년이 지금 지난 상태거든요.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이 사람은 이것은 자 이 증여 행위는 강박에 의한 것이고 나는 전혀 줄 의사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그래서 무효는 아무 때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03년이 되든 2004년이 되든 상관이 없어요. 아무 때고 무효를 주장하면 다시 원상복구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 사람의 그 주식 증여 행위라고 하는 것이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지는 않았다. 고문당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맞은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단순히 소리만 들었고 겁이 났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다. 그래서 이것은 소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볼 수 있고 무효는 아니다. 그래서 이게 취소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취소권이라는 건요.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는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게 되면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MBC 주식을 찾지 못했던 사안 이게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고 제일 이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라고 하는 거. 이번에도 이제 시험 문제 이 주제가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지고 있는데 갑이 등기 넘겨주기 전에 병한테 또 이중 매매, 두 번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누구한테 병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는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중 매매 자체에서 이중 매매에서 등기 먼저 넘겨받는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적극 가담했던 사안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뭔 소리냐면 갑이 을한테 1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병이 야 내가 1억 5천 줄게 나한테 팔아 라고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반사회적 법률행위 103조 위반이기 때문에 아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소유권을 아예 어떻다?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 아예 소유권 취득하는 못하는 케이스. 이게 나중에
자, 올해도 문제가 구성이 됐지만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적극 가담한 이중 매매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요것도 103조 위반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실제 중개업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문제가 터지는데요. 자, 지금 갑이라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장님이 계십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이 중개업 하겠다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떻게 특약을 넣냐면은 월급은 150으로 하고 자, 점점점 하고 만약에 당신이 이 가게를 나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반경 2km 이내에서 2년 내는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고 중개업에 종사하게 되면 자, 1억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맺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거 뭐라고요?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이다. 이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 지키지 않더라도 다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아니 월급 150만 원 해놓고 무슨 몇 달 줘놓고 1억을 위약금으로 지불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렵지 않은 주제.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거죠.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건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로의 자, 지금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일종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서 자, 등기를 보니까 갑소유 X 부동산에 을명의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돈을 갚아야 된다라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을명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자, 근데 실제는 돈을 빌린 적이 없어요. 갑은 을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원래는 이 갑한테 채권자 A가 있었어. 이 A라는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안 갚으니까 이걸 경매 청구해서 붙이려고 그래. 근데 경매 청구를 해도 먼저 근저당권이 있으면은 근저당권자 우선 변제를 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1억인데 근저당권 1억을 설정을 해버리는 거야.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강제 집행을 해봤자 어떻다? 10원도 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분명히 무효로 보이는데 자 103조 위반처럼 보이는데 이 우리 판례에서는 이걸 나중에 통정의 표시라고 얘기를 해서 상대적 무효 소위 103조 위반은 아니다. 제일 어려운 주제. 이건 통정의 표시까지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주제예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103조 위반까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주제가 이거야. 그래서 이게 유효란 얘기가 아니라 통정 허위 표시로서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는 무효다라고 해서 이건 한순환 돌아야지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이게 다운계약서 사건이에요. 다운계약서는 당연히 103조 위반 무효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다운계약서를 103조 위반 무효로 걸어버리면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어요. 뭔 소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X 토지를 을에게 다운계약서를 써서 등기를 넘겨줬어. 20년 전에 점점점 해갖고 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캐 해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정 정도가 20년 지나서 다시 샀어요. 근데 20여 년 전에 다운계약서 무효니까 뒤에 있는 사람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약에 103조 위반 절대적 무효로 해석하면 어떻다고요? 뒤에 있는 사람은 내용을 몰라도 선일지라도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이 다운계약서 사건을 만약에 무효로 처리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거래는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매매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이것은 어떻다? 무효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하느냐 하지 않느냐 가지고 쟁점을 삼고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루틴 자체가 정해져 있어요. 루틴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요건 방법이 없어요. 계속 몇 번 반복하시다 보면 대강 이제 패턴들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만 더 보고 가볼까요? 자, 요게 또 전통적으로 하나씩 나오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 할 때 제가 설명드릴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선의의 제3자 보호받지 못한다 해서 정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루틴화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실제 문제는 어렵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내용이 이만큼 길어. 읽다가 다 놓쳐요. 그냥 선의의 정이라는 거 보호받을 수 없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사안 자체를 아예 외우고 여기서는 무조건 답을 뭐냐면 선의 정을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지금 기본서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문제 자체를 패턴들을 보시게 될 텐데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적극 가담은 이중매매. 자, 가볼까요? 매도인 갑이라는 사람이 자, 제1매수인 을에게 한번 팔게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 매도인의 배명에 적극 가담한 병환과 제2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갑이 을한테 자신의 부동산을 파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갑이 병한테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또 물건을 파는 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먼저 등기한 사람이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이중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중매매인데 우리 앞에서 103조 위반으로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이 뭐가 있었냐면 이거 있었죠? 적극 가담이라는 표현 들어갑니다. 적극 가담은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어떻다? 이것은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가서 지금 갑이 병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적극 가담을 했다. 그러면 병은 등기를 넘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배명에 적극 가담한 이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제를 이제 읽어갈 때 격려되었다, 등기가 맞춰졌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등기가 맞춰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파트에서는 항상 구성할 때 격려, 이 요자가 종료할 때 요자거든요. 격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등기가 실행되었다, 등기가 맞춰졌다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트는 어차피 판례를 갖고 구성을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항상 격려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등기가 실행된 상태, 등기가 된 상태를 가리켜서 보통 격려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때 지금 이제 등기가 격려되었다. 이후 병이라는 제2매수인이 갑을 병정이라는 꼭 이하에는 선입니다. 문제 구성할 때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지금 적극 가담 이중 매매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가 넘어가서 이 등기 자체는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 그런데 지금 등기가 있는 상황에서 자, 이 내막을 모르는 갑을 병정에게 어떻다? 선의의 정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앞에서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다?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설령 정이라는 사람은 내막을 몰랐다라고 할지라도 어떻다? 전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제일 쉬운 문제야. 그런데 이 문제를 자 이렇게 가죠.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선의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쉬워요. 근데 이게 나오니까 너무 쉬우니까 문제를 약간 응용을 해요. 어떻게 출제하냐면 이렇게 구성을 여기에 두 번 나왔어요. 자,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돼서 무효가 되는 경우로서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전득자 정은 자 매도인과 제2매수인 간에 제2매매 계약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 정이라는 사람이 제2 매매 계약에 대해서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전제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병은 소유권 취득하고 그리고 자기도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렇게 가시는 거야. 선의의 정이라고 하는 사람, 선의의 정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 쉬운 문제고요. 틀린 표현으로서 답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약간 돌려서 얘기할 때 이건 너무 쉬우니까 선의의 정이 갑과 병 간의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쓰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틀린 표현.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이슈들은 자 어찌 됐든 간에 제2 매매 계약이 무효, 적극가담 이중매매, 적극가담은 이중매매는 무효가 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다? 선의 제3자, 정도 어떻다?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중에 기본서 보시면은 그냥 정을 찾아라. 그냥 바로 가시면 답 4번 내지 5번에 정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형태의 문제. 그리고 올해 시험에서는 약간 요걸 적극가담 얘기를 약간 변형을 했어요. 자, 이거 볼까요?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을 을이 자 매수를 했습니다. 제1 매매 계약이에요. 그리고 병이 제2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를 하는데 문제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때 A라고 하는 사람이 대리인이 돼서 매수를 합니다. 누구의? 병의 대리인이 돼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난에다가 매도인 갑이라고 표시를 하고 매수인 난에다가 저 병의 대리인 A라고 표시를 했던 사안입니다. 근데 A가 적극가담을 한 거야.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병은 당연히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해서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응용을 해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을 했다라고 했을 때 누구? 이 사람 자기가 적극 가담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30회 때 나왔던 문제는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을 때 이때도 어떻다?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30회 때 출제 이슈 약간 응용 들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런 문제를 풀어가실 때 디테일하게 꼼꼼히 봐서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냥 적극가담 무효 바로 치고 들어가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꼼꼼히 보게 되면 오히려 얘기가 아니 대리인이 적극가담했는데 꼭 문제가 던져줄 때는 이런 식이야. 병이 적극가담한 사를 몰랐다. 그럼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극가담 무조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고 전혀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바로 치고 가는 훈련이 필요해요. 적극가담은 어떻다?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의 전제를 삼게 됩니다. 해서 자, 요 파트만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해서 반사회적 법률 행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키워드 뭐라고요? 적극가담. 그래서 미리 이 스토리를 외우는 게 아니라 적극가담이라는 키워드를 아예 외우고 시작을 하셔야 돼. 적극가담이란 표현만 나오게 되면 어떻다? 자, 소유권 넘어가지 않는다. 103조 위반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가 되더라도 제2 매수인은 어떻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고 제2 매수인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절대적 무효로 해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선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다? 이때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선의 제3자는 자신의 소유권 취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자, 갑과 병 간의 제2 매매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흔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적극 가담 이렇게 하나 보셨고 마지막 주제예요. 자, 104조 위반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30회 던 출제가 되지 않았고 29회 때 나왔던 주제인데 되게 간단해. 구조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뭐 민법 103조 얘기처럼 판례 얘기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항상 그냥 법조문 위주로 판례지문 위주로 단순하게 구성합니다. 단답식의 전형이 이 파트예요.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 다시 갑시다. 지금 앞에서 공부할 때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도 보호받지 못했던 거 효력 규정이 위반한 법률행위,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럼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게 되면
이 내막을 모르고 새로운 법률 관계를 갖게 된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계속 뼈대 잡으셔야 돼. 해서 제가 예복습 하란 말씀 안 드립니다. 어차피 안 할까 빤히 보이니까 그냥 수업 시간 안에 계속 외운다 싶어 되는 거예요. 내일 이 공부 이어서 갈 거거든요. 한 얘기 또예요. 그러면 이제 한 수업만 돌면 거의 다 외워지는 불길한 느낌이 들어. 내가 학원을 잘못 왔구나. 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걸 이렇게 하는데 얼마 안 가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다 외우고 다 끝낸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 선의 제3자, 내막을 모르는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를 절대적 무효. 여기에는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총 3가지가 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지금 반사회적 법률 행위 종류는 이건 이제 밤에 잠안 올 때 이 복습하시면 되는 거. 쓱 눈으로 봐주시면 특이한 거 몇 개 외워두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반사적 법률에서 이중매매, 적극 가담의 이중매매, 제2매수인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리고 전득자, 선일지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쉽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백사조 제일 간단해요. 백사조는 소위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게 되면 선의 제3자도 보호받을 수 없는 무효다. 이렇게 전제를 삼는데 여기서는 요건 가지고 구성해. 자, 볼까요? 지금 보니까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 그래서 앞에 셋 중에 하나의 요건이 있어야 돼요.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자, 공박 플러스 불균형, 그 다음에 무경험 플러스 불균형, 경솔 플러스 불균형. 이 셋 중에 하나의 요건에 충족되게 되면 어떻다? 이것은 무효인 법률 행위가 되게 됩니다. 공박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 시가, 자, X 부동산, 자, 시가가 1억짜리 부동산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지금 돈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야. 1,000만 원이 급히 필요한 거야. 사람이 죽게 생겼어. 그래서 급하게 을한테 팔았어. 이걸 얼마? 2,000만 원에 판 거야. 병원비 급히 되려고. 그러면 이것은 뭐가 된다? 무효로 해석할 수 있다. 현저하게 균형을 잃었다라는 거 하나 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요건이 뭐였어? 공박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공박이나 무경험, 경솔, 일반 당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악용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 무효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 공박이라고 하는 것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렇게 정리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래서 여기서는 물어볼 게 없으니까 용어의 정의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공박이 뭐냐? 자, 꼭 경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공박이냐? 그건 당연한 일이고 심리적 원인은 공박도 공박의 범주로 우리 판례에서는 인정합니다. 무경험도 시험에만 나왔었죠. 무경험이 뭐냐라고 했을 때 특정한 영역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가리켜서 무경험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경솔은 뭐 따져 볼 게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자, 일단 다시 기본 틀을 외우셔야 돼. 백사조 위반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 두 개 각각의 요건을 셋 중에 하나를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습니다. 이게 가장 기초. 해서 물어볼 게 없으니까 공박과 무경험의 정의를 가지고 출제가 됐던 바가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공박이라고 하는 거. 자, 대리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만 더. 자, 대리 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우선 여기까지요. 자,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을 매도하기 위해서 병한테 매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대리인을 내세운 거야. 그래서 매도인란에다가 뭐라고? 갑의 대리인을이라고 표시하고 병이 매수인란에 표시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갑이 을에게,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준 사안인데 이게
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에 의해서 무효를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을 기준, 갑이 형편이 어려웠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한편 무경험 그리고 경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게 28회 때 출제가 되게 돼요. 28회 때, 27회 때 나왔던 게 공박과 무경험 경솔의 주체가 누구냐,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이냐. 그러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29회 때 나왔던 게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거냐. 다시 갑시다. 우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이게 기본적으로 자,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의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자, 공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심리적 원인인 공박도 포함되고 대리 행위에 있어서 공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무경험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는데 대리 행위에 있어서는 본인의 무경험이 아니라 대리인의 무경험 또는 경솔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29회 때 나왔던 출제 이슈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급부 주는 거 반대급부 돌려받는 거죠. 자, 현전 불균형의 존재 여부는 첫 번째 포인트 법률행위 당시, 두 번째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해서 이걸 가지고 지난번 시험에서는 자, 주관적 가치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내죠. 자, 무슨 얘기냐면 갑 소유의 X 부동산 시가 1억짜리입니다. 이걸 을한테 5천만 원에 5천에 팔았다. 매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되려면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그 다음에 경솔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 셋 중에 어느 하나에 걸리면 이때 무효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5천, 자, 지금 5천에 거래가 됐다. 요걸 5천에 거래가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보고 이게 5천이 현전 불균형이냐 여부. 자, 인지 아닌지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만약에 5천이 불균형이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예를 들 때 6천은 불균형이 아니에요. 자, 7천은 불균형입니까? 8천 애매해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걸 낼 수가 없어. 그래서 정의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법률행위 당시 그 계약 체결할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자,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현전 불균형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5천이 현전 불균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그 두 번째가 객관적 가치. 그 사람의 주관적 가치는 판단 기준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이라고 하는 거. 공박 플러스 현전 불균형. 이때 공박은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포함한다. 대리 행위로 인해서 공박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으로 공박을 판단하게 된다. 무경험 플러스 현전 불균형. 무경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경험의 부족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대리 행위에서는 대리인의 무경험이라는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요건이 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현전 불균형이라고 하는 거 법률행위 당시 객관적 가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 예, 여기까지가 거의 시험 문제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나머지 이슈들은 듣고 흘려보내실 주제예요. 자, 절대적 무효라고 하는 것. 절대적 무효. 그래서 선의의 제3자, 내막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도 어떻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통해서 매수한 사람이 내막을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 팔았다라고 할지라도 이때 선의의 제3자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적용 폐제 바로 가겠습니다. 중간 얘기는 자, 지금은 논의할 주제 아니고요. 자, 무상 계약에 있어서는 어떻다? 소위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왜? 무상은 애초에 공짜로 주는 거니까 그게 현전 불균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무상계약의 유형으로서 증여계약과 기부행위 등을 시험 지문에 예시 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매, 이것도 실수하기 좋은 거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부동산,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서 경매로 넘어가서 시가 1억짜리야. 근데 낙찰된 금액이 한 3천밖에 안 돼. 그러면 이때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큰일 납니다. 경매 제도 자체가 형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경매하고 무상계약에 있어서는 다 소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적용할 수가 없다 해서 결국 이제 적용 요건하고요. 적용 배제 이 정도가 이 파트의 출제시. 나머지는 시험 지문에 나오도 전혀 답으로 구성하는 주제가 아니고 제일 간단한 주제. 얘는 2년 내지 3년에 한 문제씩 구성한 영역이 불공정한 법률 행위라고 보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소위 절대적 무효라고 해서 선의 제3자 보호받을 수 없는 케이스로서 자,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 103조 위반 그리고 104조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소위 상대적 무효라고 해서 통정 허위 표시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그 다음에 농담이라 부를 수 있는 진위 아닌 의사표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